안녕하세요. DJ 사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런 채널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알고 즐겨 듣고 있는 남자 구독자입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만 있다가 이번에는 오래된 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지금 50이 넘었는데요. 저에게는 딸이 한 명 있어요. 이 딸은 저에게 둘도 없는 효녀인데요. 다른 집 딸들은 사춘기가 와서 고생시키고 그랬다는데 우리 딸은 그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성실하게 학교 다니고 공부도 잘해서 대학도 좋은 데 나오고 그랬죠. 직장도 알아서 척척 가고 돈도 벌어오고 때 되니까 결혼할 남자친구도 괜찮은 놈으로 데리고 와서 너무 좋았어요. 속 한 번 안 썩이고 성공해서 제게 용돈도 주는 정말 예쁜 딸이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기 전에 정말 불행했었어요. 딸이 태어나자마자 저 혼자 애를 키웠었거든요. 어째서 딸을 혼자서 키운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20년도 넘은 거의 30년 가까이 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지금은 2020년대지만 그 당시엔 90년대 중반쯤 됐었을 거예요. 그 시절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어요. 인터넷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모든 정보를 책이나 사람을 통해서 얻어야 했었죠. 저는 책을 통해 영어를 접했고 팝송을 들으며 영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사랑이 점점 커져서 결국 통역가라는 꿈을 가지게 됐는데요. 통역가는 단순히 언어를 아는 것을 넘어서 문화와 사람을 이해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직업이었기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영문과를 졸업하고 통번역 대학원에 진학하려고 했는데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선 시험을 봐야 했는데 특히 구술 시험이 저에겐 큰 부담이었어요. 책으로 공부하는 건 자신 있었지만 직접 외국어로 말하는 게 약했거든요. 부모님께서는 그런 저를 이해하시고 저를 돕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셨어요. 어느 날 어머니께서 조심스럽게 이런 말을 꺼내시는 거예요. 준호야, 엄마랑 아빠가 너 학원 보내주려고 하는데 종로에 원어민 강사가 있는 유명한 학원이 있대. 거기 가서 구술 시험 준비를 해보면 어떨까? 거기가 많이 비싸다고 들어서 망설여지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렇게 많이 부유하지도 않았고 부모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고 계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주저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엄마, 구술 시험 준비는 혼자서 해볼게요. 종로 학원에 가면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혼자 해보겠다고 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서 제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러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칼 같으셨죠. 바로 저한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잖니.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엄마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 말고 열심히만 해라. 어머니만 이렇게 저를 지지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께서 절 항상 지켜봐 주셨거든요. 그 당시에 아버지께서도 이런 식으로 한마디 거두신 것 같아요. 그래, 준호야. 너 하고 싶은 거, 해야 할 거 다 하게 해주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원비 걱정은 하지 말고 학원 등록하자. 부모님의 굳은 결심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어요. 결국 저는 그 학원에 다니기로 했고 부모님께서는 비싼 학원비를 기꺼이 내주셨는데요. 그 학원은 정말 유명했어요. 강사진도 훌륭했고 특히 원어민 강사들은 당시에는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수업을 들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저는 매일 학원에 가서 원어민 강사들과 영어로 대화하며 구술 실력을 키워갔는데요. 처음에는 입이 잘 떨어지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렇게 실력이 늘어나면서 부모님에 대한 감사함이 더 커져갔죠. 학원에 가는 길에 가끔 어머니가 저를 보며 요즘은 어떤 수업을 배우고 있냐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저는 열심히 배운 것을 어머니께 설명해 드렸고 어머니는 그런 저를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아버지도 매일 저에게 열심히 하라고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의 이런 말씀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죠. 어머니나 아버지나 저를 이렇게 애지중지하신 이유는 어머니의 건강 상태 때문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병치레가 잦으신 편이었어요.
아버지가 그러시는데 어머니가 결혼 전부터 작은 감기에도 쉽게 몸져 눕곤 하셨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과 소화불량이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머니가 저를 가졌을 때 주변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대요. 할머니께서도 어머니의 건강을 염려하시며 아버지에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애 하나 더 낳았다가는 몸 상할라. 아무래도 이 아이 하나로 충분할 것 같구나. 다행히 아들을 낳았으니까 괜히 무리하지 말고 더 이상 애 가지지 말아라. 할머니 말씀대로 어머니께서 저를 낳으신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만 낳고 다른 형제는 낳지 않기로 하셨대요. 이런 이유로 제가 귀한 외동아들로 남을 수 있었던 거고 부모님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나 갈 수 없는 종로랑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거죠. 90년대에도 종로는 완전 젊음의 거리였잖아요. 종로만 갔다 하면 여기저기서 웃음소리와 음악이 끊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늘 책을 가까이 하며 학문에 열중하는 범생이었기 때문에 그런 곳은 저와는 거리가 먼 세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람들로 북적이는 거리와 반짝이는 간판들은 그저 지나가는 길목의 풍경에 불과했어요. 학원에 다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학원에서 만난 친구들은 정말 달랐거든요. 저랑 다르게 언제나 활기차고 모든 일에 적극적이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어디로 가자고 먼저 제안하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점차 종로의 밤문화를 조금씩 알아가게 됐죠. 친구들이 처음에는 극장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갈까 말까 망설였지만 친구들이 한 번쯤은 괜찮다고 해서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극장에 도착했을 때 티켓을 사기 위해 줄을 섰는데 그곳에서 처음 여자애를 본 거죠. 매표소 앞에서 표를 파는 여자애였는데 눈길이 계속 가더라고요. 당시 유행하던 스타일로 단정하게 머리를 묶었고 검은색 재킷을 세련되게 걸친 모습이었어요. 저와는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 같았죠. 그래서 선뜻 말을 걸지도 못하고 극장에서 영화만 보고 나온 거예요. 그 뒤로 공부를 하다가 밥을 먹다가 잠을 자려다가 문득 그 여자애가 떠오르곤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서 그 여자애를 마주치게 된 거예요. 술기운도 있는 데다가 여자애를 이렇게 가까이에서 다시 보게 된 것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여자애가 있는 쪽으로 갔어요. 제가 먼저 용기 내서 말 걸었는데 여자애가 저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심장이 빠르게 뛰면서 마음이 엄청 들떴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술을 너무 마신 것 같더라고요. 다음 날 일어나 보니까 그 여자랑 한 침대에서 눈을 떠버렸어요. 술을 필름 끊길 때까지 마셔본 것도 처음이었고 어젯밤 일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아서 너무 황당했었죠. 그래서 제가 허둥지둥거리면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요. 그, 혹시 어제 기억나세요? 어제 제가 무슨 짓을 한 건지 기억이 안 나서요. 저 때문에 많이 놀란 건 아니죠? 우리가 뭘 한 건지는 알아요? 근데 여자의 말로는 제가 술에 취한 티가 하나도 안 나고 멀쩡해 보였대요. 제가 이러니까 여자애도 당황스러워하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정말 하나도 기억 안 나? 서로 호감 있어서 술 막 마시다가 우리 집까지 와서 서로 마음을 확인했잖아. 우리 사귀기로 했는데 그걸 전부 다 기억 못하고 있는 거야? 그때 정적이 흐르는데 사고를 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눈치를 보고 있으니까 여자애가 먼저 이러더라고요.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술 정말 약하구나? 일단 삐삐 교환하자.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지금은 내가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하거든. 그래서 삐삐를 교환한 다음에 서둘러 집으로 갔는데요. 그 뒤로 평소처럼 학원으로 가서 공부하고 수업을 듣는데 여자애한테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며칠 동안은 연락 없이 지냈어요. 제가 연락해도 답신이 없더라고요. 역시 나랑은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이라 그런가. 나는 하룻밤 상대였나 보다 하고 씁쓸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공부에 열중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연락이 온 거예요. 설레는 마음에 들어봤는데 여자애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알려주는 거 있죠. 있잖아. 나 임신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100%네 아이 같아. 너 설마 기억 안 난다고 회피할 건 아니지? 여자애가 이러길래 저는 책임질 수밖에 없었어요. 눈앞이 깜깜했지만 일단 집으로 갔죠. 학원에 있을 애가 들어오니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의아스럽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머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공부할 시간에 웬일로 집으로 온 거야? 오늘 갑자기 학원 쉰대? 그런데 얼굴이 왜 이렇게 죽상이니? 무슨 일이 있었어? 솔직히 이렇게 꼬치꼬치 캐무는 어머니에게 말하려고 하니까 입이 선뜻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머니의 질문에 솔직하게 이야기했는데요. 어머니, 아버지, 저 사실 사고 치고 말았어요. 학원 친구들이 끌고 가서 술집에 갔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애랑 실수했어요. 전에 마주쳤을 때 남몰래 호감을 갖고 있어서 마음이 들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부 다 책임질게요. 우리 부모님이 당연히 이 말을 듣고 난리를 치셨죠. 부모님이 힘들게 번 돈으로 학원까지 보내줬는데 사고를 치다니. 그때 전 정말 불효자였어요. 심지어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면서 저를 설득하기도 했어요. 그 여자애하고 이야기를 잘해본 다음에 수술하자. 이제 공부 시작해서 앞길이 창창한데 이렇게 준비도 안 된 시점에서 어떻게 결혼하려고. 어머니가 이러시길래 여자애한테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부모님 말을 무릅쓰고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전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생명을 그렇게 없앨 수가 있어요. 제가 한 짓은 제가 책임지고 싶기도 하고 제가 호감 있던 여자애한테 그런 짓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러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한숨을 푹 쉬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 여자애는 지우고 싶어 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대화를 해봐. 그 다음에 다시 엄마랑 아빠랑 이야기를 해보자. 어머니가 이러시길래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부모님 두 분 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제가 몇 번이나 사과를 하면서 이랬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런 사고 쳐서 죄송해요. 우선 그 여자의 생각은 어떤지 자세히 물어보고 올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부모님께는 이렇게 말한 다음에 일단 밖으로 나왔는데요. 여자애는 삐삐로 연락해서 만났어요.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자애가 들어오더라고요. 여자애가 자리에 앉았는데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제가 겨우 어렵게 말했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지우라고 하셨거든요. 혹시 그러고 싶으세요? 저는 그쪽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싶어요. 뭘 어떤 걸 바라든 제가 전부 다 책임질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어색하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니까 여자애가 완강하게 거부를 하더라고요. 난 애 지울 생각 없고 애 낳아서 키우고 싶어. 네가 책임지겠다는 소리 안 하면 어쩔까 싶었는데 다행이네. 우리 애 낳아서 잘 키워보자. 여자애가 이러면서 잠수 타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그때 제가 여자의 손을 꼭 맞잡은 채로 일했는데요. 그럼 우리끼리 어떻게든 잘 살아봐요. 제가 부모님께 말해볼게요. 양가 부모님께도 인사드리러 갈 때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려보게요. 이런 식으로 여자애한테는 예비 장모님이랑 예비 장인어른께 이야기해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난 부모님과 의절하고 지내서 너만 허락을 받아오면 될 것 같아. 부모님이 결혼 허락해 주시기는 할까? 너무 걱정이 되네. 거기까지만 해도 저는 걔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의절하고 사연이 참 기구한 여자애구나 싶어서 딱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단 여자애한테는 부모님께 잘 말해보겠다고 하고 헤어졌는데요.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님께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여자애랑 이야기를 해봤는데 애를 낳아서 키우기로 했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와서 정식으로 소개시켜드릴게요. 그런데 부모님 얼굴이 시뻘개지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특히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얼굴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말을 어떻게 들은 거야? 여자애랑 대화하라고 했지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어떡해? 일단 여자애부터 데리고 와라. 우리가 어떻게든 걔를 설득시켜 봐야겠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하시면서 저랑 여자애가 결혼하는 걸 결사 반대하셨어요. 심지어 아버지는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으시는 거예요. 둘이 만나기만 해라. 모든 지원을 끊어버릴 거다. 앞으로 네가 무슨 일을 겪든 그 어떤 도움도 기대하지 마라. 네 선택에 따른 모든 결과는 네가 감당해야 할 게다. 나중에 후회도 늦었단 걸 잊지 마. 아버지가 이런 식으로 아주 매섭게 윽박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를 끌어내서 이런 식으로 답을 했죠.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 못 버려요. 아버지,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는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요. 어떻게 저 살자고 여자를 버립니까? 좀 그런 짓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제 대답에 한숨을 길게 내쉬셨고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아버지의 실망과 분노가 느껴졌죠. 마침내 아버지께서 결심을 굳힌 듯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모 눈에 피눈물 나게 하는 게 소원이면 어디 한번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가 그 사람을 택한다면 우리 가족에게 아들은 없는 거다. 네가 무슨 일을 겪든 그 어떤 어려움이 닥치든 더는 나나 너희 엄마한테 기대지 마라. 그 뒤로 저는 집안에서 거의 투명 인간이 됐죠. 지원도 아예 안 해주시고 다달이 학원비만 내주셨어요. 제가 다시 공부에만 몰두하도록 거의 협박을 한 거였는데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아내 될 사람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여자애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직접 설득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누가 봐도 억지로 애를 지우게 하려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내에게도 우리 부모님에게도 못할 짓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저로 인해 벌어진 일이니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꿈을 포기하고 아내를 데리고 나가 혼인신고를 올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칸방을 구해 공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단칸방에서 지내면서 스트레스 받는 게 보였죠. 자기가 임신했다고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퇴근만 했다 하면 저한테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안 그래도 임신한 몸이라 힘들어 죽겠는데 좁은 방 안에서 지내다 보니 우울증에 걸린 것 같아. 당신은 일 나가서 밤에나 오지. 난 하루 종일 집에만 있지. 이게 사는 거야? 당신이 좀 말해봐. 아내가 퇴근 후에만 일했으면 말을 안 해요. 어느 날부턴가 아내가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을 책임질 생각으로 열심히 공장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배가 불러서 일하고 있는 극장 일을 그만뒀었어요. 집에서 간단한 집안일만 하면서 몸조심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도 아내가 집에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고 공장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장 직원이 다가와서 아내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처음엔 제가 급한 일인 줄 알고 헐레벌떡 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아내가 얼척없게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 있죠. 당신 언제 와? 지금 오면 안 돼? 와서 같이 밥 좀 먹어줘. 나 혼자 먹기 싫단 말이야. 맨날 혼자 밥 먹으려고 하니까 눈물이 막 나와. 와이프가 이렇게 난처한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너무 난감한 기분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꾸했었는데요. 갑자기 애처럼 왜 그래? 지금 돈 벌고 있고 근무 시간에 이러면 민폐야. 당신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지 이러다가 나 잘리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제가 이러면 아내가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막 울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와서 밥 같이 먹어주는 게 그렇게 힘들어? 난 당신 때문에 갑자기 애를 갖게 돼서 입덧 때문에 버틸 수가 없어. 이제는 허리도 아프고 발도 너무 부었단 말이야. 내 상태가 이런데 왜 항상 혼자 두고 왜 관심을 안 주는 건데? 아내가 이러니까 눈앞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돈은 벌어야 하잖아. 설마 지금 집으로 와달라는 건 아니지? 그건 안 될 것 같은데. 퇴근할 때 당신이 좋아하는 거 사갈까? 제가 이러면서 순대 떡볶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아내가 제 말을 딱 끊어내고 이러는 거예요.
당신 부모님께 말 좀 잘해봐. 외동아들이고 이제까지 다 지원해주셨었는데 가서 대성통곡이라도 좀 하면서 애원하면 받아주지 않겠어? 아내가 저보고 노력을 좀 해보라고 잔소리를 하더라고요. 약간 기분이 상하긴 했지만 아내가 임신 중이니까 최대한 좋게 대답했어요.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제대로 만나 뵙고 이야기를 안 해봐서 그래. 우리 부모님 진짜 완강하셔. 지금 찾아가면 아이를 어떻게 하시려 들지도 몰라.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요. 근데 아내가 제 걱정을 너무 우습게 보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들면서 저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계속 그 작은 방에 사염없이 당신만 기다려야 돼? 가만 보면 당신이 자존심 안 굽히고 객기 부리는 것 같아. 죽는 신용하면 안 받아줄 부모님이 어딨겠어. 제발 자존심 좀 버려. 아내가 이러면서 온갖 짜증을 다 부리는 거예요. 아내가 이러는 게 너무 서운해서 제가 이렇게 대꾸했는데요. 내가 누굴 위해서 이러고 있는 줄 알아?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안 이랬으면 우리 분명히 같이 살지도 못했을걸? 그러니까 제발 좀 이해해줘. 제가 이러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을 계속했고 부모님께 연락드리는 건 아직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숨을 푹 쉬면서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그럼 가정 도움이라도 불러줘. 나 챙겨줄 사람이 필요해서 그래. 임신해서 온몸이 무거워서 설거지도 하기 힘든데 나보고 집안일을 어떻게 다 하라는 거야? 아내가 이러다가 애한테 큰일 나면 어떻게 하냐고 신경질을 부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겨우겨우 화를 참아내며 이렇게 대답해줬어요. 우리 형편에 그건 말도 안 돼. 우리 집도 도우미를 불러본 적 없어. 우리 둘이 겨우 먹고 살고 애 태어나면 벅찰 정도인데 어떻게 가정 도우미를 부르자는 거야. 제가 이러면서 힘든 거 알겠지만 분수에 맞게 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임신해서 혼자 고생하는 아내를 위해 그것도 못해줘? 내가 그렇게 어려운 거 말했어? 금은 보아라도 달라고 했냐고. 사람 한 번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이기적인 놈아. 아내가 이렇게 말한 다음에 전화를 뚝 끊어버리더라고요. 순간 완전 벙쪄서 수화기만 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공장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이리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이야? 아내가 임신했다고 하던데 무슨 큰일이라도 일어난 거야? 설마 뱃속에 있는 애가 아프다거나 그런 건 아니지? 공장장이 지금 당장 가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전혀 아니라면서 사실을 말씀드렸죠. 아내가 갑자기 애처럼 같이 밥 먹어달라고 떼를 쓰더니 임신해서 힘들어 죽겠다고 하소연을 했어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임신 막달이 되면서 뭔가 바뀐 것 같네요. 제가 이러면서 솔직히 너무 힘들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공장장이 제 어깨를 토닥이면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야, 뱃속에 있는 애가 큰일 난 줄 알았다. 별일 아니라서 다행이네. 우리 와이프도 임신했을 때 히스테리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죽을 뻔했어. 남편이 전부 다 이해해줘야 돼. 임신하면 여자들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 이러면서 공장장님이 여자 형제들한테 들었던 이야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주변 다른 이모님이 하는 말도 들어봤거든요. 이모님들이 하나같이 이런 첨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자들이 임신하면 눈물도 많아지고 감정 기복도 심해져. 같이 견뎌야 해. 임신했을 때 기억 평생 가니까 엄청 잘해주고 잘 챙겨줘야 한다. 그럼 자연스럽게 없어지니까 좀만 더 힘내. 이모들이 이러셔서 일단은 알겠다고 했지만 아내가 왜 이러는지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 시절에는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보편적이지 않았으니 단순히 히스테리라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전 다행히 주변에서 좋은 조언을 많이 해주셨어요. 옆에서 잘해주면 다 나아질 거라고 하길래 이해하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내가 잊을만 하면 공장으로 전화해서 무리한 요구를 했었어요. 일을 하다가 다급하게 달려가서 전화기를 들면 언제나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첫마디는 늘 이런 식으로 다급하고 날카로웠죠. 당신 정말 네 부모님한테 가서 말 안 할 거야? 나 좀 도와달라고. 최소한 뭐라도 지원을 좀 받아오란 말이야. 나 혼자서 애 키우기 힘들다니까? 아니면 나 아프니까 집에 와서 밥이라도 해주던가. 아내의 요구는 점점 과해졌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더 지쳐갔어요. 아내의 터무니없는 요구에 점점 벼랑 끝으로 몰리는 기분이었죠. 공장장은 그런 제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제 표정이 너무 어두워 보였는지 조용히 저를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어요. 자네 힘든 거 알겠네. 나도 옛날에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문제가 많았거든. 근데 이렇게 일만 계속하면 자네만 망가져. 너무 무리하지 말게. 휴가도 자주 내고 그래 봐.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공장장이 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죠. 공장장이 동정해준 덕분에 저는 그나마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다른 사람 같았으면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하루는 공장 일을 하고 있는데 또 전화가 왔다고 하길래 무시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아내가 걱정돼서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나 정말 힘들어. 제발 와서 나 좀 도와줘. 나 혼자서 못 버티겠어. 그 목소리에 저는 결국 일을 중단하고 집으로 달려갔어요. 공장에서 나올 때 다른 직원들의 눈총이 느껴지는 것 같았죠. 이렇게 말하는 직원들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 또 일하다가 중간에 나가네. 대체 뭐가 문제야? 또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가는 거래? 일손 부족한데 미치겠네. 그래서 전 공장을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고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를 위로해주긴 했지만 이미 저는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죠.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 같았는데요.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을 때 직원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고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무책임한 사람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어요. 아내 때문에 저는 점점 우울해졌고 그로 인해 일에도 집중할 수 없게 됐죠. 공장장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점점 더 어두운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을 때 어머니 덕분에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공장 일을 하다가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거기서 사고를 칠 뻔해서 공장에서 당분간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활비가 부족해져서 본가를 찾아갔죠. 부모님께 지금 제 사정을 말씀드렸는데요. 아버지는 끝까지 저한테 이혼하라고 하시고 아내 보고 수술하라고 설득하시면서 차갑게 대하셨어요. 어머니는 그 옆에서 눈치를 보시다가 저한테 어디서 지내냐고 물어보셨는데요. 그 뒤로 가끔 연락을 주시거나 직접 찾아와서 돈이나 아기용품을 주고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어머니께서 저한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하시곤 했죠. 결국엔 아이 낳으면 너희 아버지도 그때는 인정하실 거다. 어떻게 봐주든가 할 테니 아이 낳은 후에는 다시 대학원 준비할 수 있도록 해보자. 하지만 과연 그럴까 싶더라고요. 어머니는 연약하시고 이제 나이도 있으신데 그런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돌보다가는 병이라도 얻으실 것 같았어요. 그건 못할 짓이니까 부모님께 맡길 생각은 없었죠.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 아내가 막달릴 때도 일을 했어요.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회사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병원이래요. 아내가 아이를 낳을 것 같다고 하길래 황급히 달려갔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아내가 이미 아이를 낳고 있는 중인 거예요. 아내가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이러다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서운 마음에 일단 어머니도 불렀죠. 그런데 잠시 후에 의사가 사색이 된 채로 다가오더니 이런 식으로 저를 부르는 거예요. 쌍둥이 아이를 낳았는데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말로 설명드릴 수는 없고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시죠. 의사가 이러길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다급하게 반응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잘못된 건가요? 아니면 저희 와이프한테 큰일이 난 건가요? 와이프랑 아이 둘 다 멀쩡한 거 맞죠? 제가 이러니까 의사가 진땀을 흘리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까 고민하더니 계속해서 이런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건 아닙니다. 저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 일단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말했다간 이거 오해를 살 수 있는 문제라. 의사가 계속해서 이러길래 따라갔더니 아내가 지쳐서 잠을 자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의사가 아내한테 다가가더니 환자복을 젖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 마이 갓. 둘 중 한 아이가 글쎄 흑인이었어요. 한 아이는 동양인이 맞았고요. 제가 그 두 아이를 보고 경악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20년 동안 아이를 받았는데 이런 광경은 처음 봤습니다. 혹시 조상 중에 흑인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저희 집안에 흑인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한 뒤에 아내를 회복실로 보내고 전 복도에 나와 있었는데요. 그 사이 어머니가 아버지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조금 기대하는 얼굴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손주 어딨냐? 별탈 없이 건강하게 잘 태어났어. 며느리 건강 상태는 어떻고? 남자아이인지 여자아이인지도 잘 모르지만 사지 멀쩡하게만 잘 태어나면 된다. 아버지도 마음 굳게 먹고 저를 위안답시고 쫓아냈다가 손주가 태어난다니까 마음을 푸시고 이제서야 드디어 어렵게 찾아오신 걸 텐데 괜히 제가 면목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물쭈물하니까 아버지랑 어머니가 걱정하고 다그치셨어요. 어머니께서 참다 못해 이런 식으로 한 소리 하셨죠. 설마 애가 잘못되기라도 한 거야? 애가 왜 이렇게 말을 못하니? 아무래도 애가 잘못 태어났나 보다. 일단 애부터 보여줘라. 어머니께서 제 등짝을 치시면서 얼른 가자고 하셔서 일단 아이를 보여드리러 갔는데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보고 기절초풍하셨어요. 저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어머니, 아버지, 혹시 우리 조상 중에 흑인이 계세요? 아니, 의사가 우리 조상 중에 흑인이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말을 듣고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진심으로 화를 내셨어요. 우리 집안에 흑인이 있을 것 같냐? 지금 우리 집 핏줄을 고려해야 할 게 아니라 며느리를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네가 공부하느라 여자 손도 몇 번 못 잡아보고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봤는데 첫 만남에 바로 애가 생긴 것부터 이상했다. 아무래도 며느리하고 이야기를 해봐야겠어. 아버지께서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실 기세길래 아내가 출산 후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아내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려 봤는데요. 1시간쯤 뒤에 간호사가 와서 아내가 깨어났다고 하길래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내한테 착잡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보, 당신이 낳은 아이 중 한 명이 흑인이었어. 나도 놀랐고 부모님이 놀라셔서 같이 대화를 해봐야 할 것 같아. 지금 부모님이 당신 의심하고 난리 나셨으니까 얼른 당신 입장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전 아내가 당연히 미안해하거나 수치스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아주 뻔뻔하게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뭐? 나 지금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무슨 대화를 하자는 거야? 이 상태로 내가 의심받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야겠어?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고 싶지 않으니까 가라고 이야기해. 저희 부모님을 내쫓으려고 하다니 아내한테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회유를 해봤는데요. 당신은 흑인의 나이에 대해서 할 말 없어? 나한테 그동안 숨기고 있었던 게 있는 거잖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진짜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데 봐줄 생각은 없었어요. 그저 진실을 알고 싶어서 거짓말을 한 건데 아내가 넘어오지 않고 이렇게 대꾸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막 출산한 아내한테 뭐 하는 짓거리야? 당신도 그냥 나가. 날 의심하고 싶으면 증거부터 가지고 오라고. 제가 결국 나가서 부모님께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제대로 결심하셨는지 이러시는 거예요. 요즘 친자 검사가 가능하다고 하던데 한번 해보자. 비용이 좀 세긴 하더만 그 정도는 지불해야 할 것 같아. 난 이런 며느리 우리 집안에 못 들인다. 91년에 우리나라에 친자 검사가 도입됐었거든요. 당시에 검사 비용이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검사를 하게 됐죠. 이틀 뒤에 검사지를 받았는데 한 아이는 제 딸이 맞는데 한 아이는 다른 사람의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사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따져봤는데요. 아니, 의사 선생님, 쌍둥이를 임신했는데 뱃속에 다른 유전자의 아기가 나오는 게 가능한 건가요? 한 아이는 제 유전자가, 다른 아이에게는 다른 남자의 유전자가 추출돼서요. 제가 이러면서 유전자 검사지를 보여줬거든요. 의사가 그걸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이러는 거예요. 한 여자가 같은 날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 생물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저도 논문이나 세미나에서만 들어본 이야기인데 직접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러면서 저를 엄청 안타깝게 바라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아내를 찾아가서 이런 식으로 다그쳤죠. 너 지금 흑인 아이랑 동양인 아이를 동시에 낳았어. 친자 검사해봤는데 동양인 아이만 내 아이라고 하더라. 의사가 그러는데 한 여자가 같은 날에 2명의 남성과 관계를 가지면 가능한 일이래.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당신이 좀 설명해봐. 제가 이러면서 아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길 바랐거든요. 그런데 아내가 그제서야 이런 식으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아이는 다른 남자애인 것 같아. 여보가 예전에 다니던 영어 학원 원어민 선생님 말이야. 그 선생님이랑 종로에 있는 술집에서 종종 만났었거든. 근데 여보, 한 아이는 당신애가 맞으니까 둘 다 책임져 주라. 어떻게 한 배에서 나왔는데 한 애만 네 애라고 할 수 있어. 사귀는 사이에 내가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 젊은 남녀가 만나다 보면 이런 일도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제부터라도 당신한테 집중하고 가정에만 온 정성을 다할 테니까 두 아이 모두 키우자. 그 말을 듣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제 아이가 아닌, 게다가 인종이 다른 아이를 제가 어떻게 걷어서 키운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아내를 위해서 꿈도 접고 열심히 일했는데,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치고 아내한테 헌신하고 있었는데, 아내가 다른 남자애를 베고 있었다니.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미안해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게 키우자고 하다니. 배신감이 상당하게 느껴졌어요. 아내는 제가 대학원 가는 것도 포기하고 공장일 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은 그런 과거를 말도 안 하고 있었고 흑인 아이가 나왔다고 했는데도 뻔뻔하게 굴었잖아요. 이런 사람이랑 평생을 함께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이혼을 통보했어요. 난 남의 애 못 키워. 그러니까 그냥 이혼하자. 그리고 내 핏줄은 내가 키울게. 나머지 아이는 네가 알아서 키우거나 남편 찾아가. 제가 이런 식으로 차갑게 나오니까 아내가 울컥했나 봐요. 저를 그동안 속여와 놓고 저한테 이렇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실수로 그런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 당시에 당신이랑도 사귀는 사이 한 게 아니니까 내가 바람 피운 것도 아니야. 당신이랑 사귀고 있었음 흑인이랑 만나지도 않았을 거야.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아내가 이러면서 제 손을 잡길래 그 손을 뿌리쳤어요. 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해도 가부장적 사상이 많이 남아있었기에 이혼 소송에서 여자에게 여러모로 불리했잖아요. 하지만 제 아내는 물란한 생활을 하다가 번듯한 집안의 자식으로 보이는 저를 꼬여내 일부러 아이를 가진 거였어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재판이 시작되면서 아내가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저 진짜 억울합니다. 전 개방적인 사람이라 마음이 열려있을 뿐이에요. 한번 정착하면 지조 있는 여자라고요. 제가 수술 안 받고 애를 책임지려고 한 것도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내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변호사가 말을 가로채 가더라고요. 그리고 화난 얼굴로 아내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에도 상간녀 소송을 당한 적이 있지 않아요? 지조 있는 분이 어떻게 상간녀 소송을 당하신 거죠? 말씀 좀 해주실래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소송을 당한 이력이 있더라도 본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이력은 알 수가 없었어요. 그 사건 담당 변호사나 관련자 말고는 다른 변호사나 판사라고 하더라도 알 일이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 저 같은 케이스가 좀 특별하잖아요. 쌍둥이를 낳아보니 한 애는 흑인이고 그런데 또 다른 애는 제가 맞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단순한 이혼 소송이지만 관심을 갖고 있는 법조인이 많았고 변호사들이 참관을 많이 했었죠. 참관을 하러 온 변호사들 중에 한 명이 공교롭게도 제 아내의 이혼 소송을 담당했던 변호사인 거예요. 그 변호사가 휴정 기간 동안 저랑 제 변호사를 찾아와
이렇게 제 아내의 소송 이력을 말해줬어요.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의뢰인의 아내분께서 이전에 다수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혼 소송이 처음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한다면 관련 공문서를 발급받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부탁드린다고 대답을 하는데 어안이 벙벙해지더군요. 이 당시에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아닌 다른 소송 관련 공문서를 어떻게 발급받아 줄 수 있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그 시절에는 어느 정도 규제는 있었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이 없었고 특정 조건만 성사된다면 소송기록 열람이 비교적 쉬웠거든요. 아내의 상간녀 소송 이력은 당시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고 반대로 저에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변호사의 도움으로 자료를 받아 판사에게 제출했는데요. 판사님이 제출된 서류를 한참 동안 검토하시더니 무표정한 얼굴로 아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제출된 자료를 통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피고인이 여러 차례 가정을 깨뜨린 사례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가정을 파탄내는 행위를 반복해왔다는 판단이 됩니다. 피고인의 행동은 가정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사람임이 파악됩니다. 아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벙찐 얼굴로 멍하니 앉아만 있었어요. 자기도 망했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렇게 재판이 끝났는데 아내가 전에도 상간녀 소송을 당하기도 했었고 제가 아내로 인해 모든 것을 포기한 정황 때문에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주었어요. 그렇게 소송에서 이기고 제 딸에 대한 양육권을 가져온 다음에 본가로 들어갔는데요. 법정에서의 판결 이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본가로 돌아왔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죠.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아내가 저를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놀라서 이런 식으로 버럭 소리를 질렀는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나 왜 따라왔어? 여기까지 와서 뭐 하자는 건데? 난 당신이랑 할 말 없으니까 얼른 돌아가. 그러니까 아내가 초조해 보이는 얼굴로 제 팔을 붙잡는 거예요. 아내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목소리는 이런 식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여보, 제발 나 좀 용서해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당신이랑 헤어지기 싫어. 나도 잘못한 거 알아. 내가 친부모님에게 외질당했는데 불쌍하지도 않아? 나 없이 혼자서 어떻게 애를 키우려는 거야. 당신이 데려간 애랑도 못 헤어지겠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아내가 이렇게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으면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아내를 밀쳐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냉정하게 대응했죠.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 만약에 또 찾아오면 그땐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야. 더 이상 나 괴롭히지 마. 그리고 우리 애한테 당신 같은 엄마는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아내한테 이렇게 제대로 으름장을 놓으니까 아내가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거의 울면서 가더니 한동안은 연락하거나 찾아오지 않았어요. 그 후로 아내와의 이혼 소송에서 승소해서 위자료를 받아냈는데요. 하지만 전 계속 꿈을 포기한 채로 일을 하며 딸을 키워야 했죠. 처음에는 갓난아기였기도 했고 연약한 어머니에게 전적으로 맡길 수 없었기에 저는 본가로 들어가서 어머니와 함께 딸을 돌봤어요. 딸이 2돌 정도 되었을 때 공부를 해볼까 했지만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흘렀고 아버지가 사실상 손주까지 책임지는 가장이신데 저까지 짐을 보탤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딸은 소아 악성 빈혈 때문에 병원 신세를 자주 졌어요. 이래저래 해서 결국 제가 꿈을 포기하고 아빠로서 살기로 마음먹었죠. 다시 공장으로 돌아갔는데 제 사정을 아시는 공장장님께서 일부러 잔업도 안 시켜주시고 이런저런 편의를 많이 봐주셨는데요. 그리고 그 후로 전 아내는 어떻게 지냈냐고요? 이혼 소송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전 아내가 본가로 찾아온 거예요. 초인종 소리가 울리면서 전 아내 목소리가 들리길래 제가 현관문만 빼꼼 연 상태로 전 아내가 무슨 말을 하나 들어봤거든요. 전 아내가 저를 보자마자 이런 식으로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 뜯기고
당신이랑 한 이혼 소송에서도 위자료 뜯겨서 파산한 상태야. 땡전 한 푼 없으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내가 너무 미안해. 나 우리 애가 너무 보고 싶어. 제발 함께 살자. 전 아내가 이러면서 무릎 꿇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전 아내를 비아냥대 버렸어요. 흑인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해. 도대체 날 왜 또 찾아온 건데? 네가 가서 임신했다고 하니까 그 흑인 아버지가 미국으로 튄 거야? 전 아내가 그 말을 듣고 꿈쩍도 못하더라고요. 그 뒤에 전 아내가 울먹거리고 있길래 제가 이런 식으로 빈정대 버렸죠. 아이고, 징그럽다. 왜 여기서 울고 그래? 이미 이혼한 남편 집 찾아와서 잘하는 짓이다. 세상에, 무슨 이런 진상이 다 있어. 여기서 이러고 있지 말고 미국으로 가서 그 흑인 아버지나 찾아. 이렇게 말하고 전 아내를 밀어낸 다음에 현관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뒤로 전 아내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애 친부를 찾아갔는지 어떻게 사는지 제가 할 게 뭐예요. 저는 딸 키우는데 너무 힘들고 바빠서 그 여자에 대한 생각을 스스로 차단해버렸어요. 솔직히 그 당시에는 억울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 슬펐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우리 딸이 어느새 다 커서 결혼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거든요. 예비사위가 정말 착하고 사람이 참 좋아요. 제가 예비사위랑 딸이랑 셋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랬었는데요. 내가 예전에 통역가가 꿈이라서 영문과도 졸업하고 대학원도 들어가려고 했거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미국 한번 가보는 게 꿈이다. 제가 이러니까 예비사위가 제가 하는 말을 진지하게 듣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비사위가 이런 제안을 다 해줬어요.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여자친구가 미국도 가보고 싶다고 하던데 이참에 다 같이 미국에 가볼까요? 전 당연히 예비사위의 제안이 너무 좋다고 했죠. 예비사위랑 딸이 여행 준비를 알아서 다 하기로 했고 제가 통역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래서 해외여행 계획을 짜던 와중에 이렇게 사연글을 보내보게 된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반전이 남아있고 그 반전은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내 인생에 반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취미처럼 유튜브로 사연을 자주 듣는 애청자입니다. 평소 채널에서 사연을 열심히 들으며 자주 웃고 울고 화내고 하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튜브로 사연을 듣다 보면 솔직히 나한테 저런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다 싶을 때도 있고 또 한편으론 세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다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랬어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 만한 사연들이 넘쳐나더라고요. 제 사연이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기이한 사연까지는 아닐 수도 있지만 교만함이 하늘을 찌르는 잘나신 동서 만나 한바탕 콱 눌러준 얘기니 시원한 사이다만큼은 제대로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씁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로 결혼 10년 차인 40대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된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사실 저희 가족은 남편의 일 때문에 싱가포르에서 몇 년을 살았어요. 아이가 2살 돌이 되던 무렵 남편이 싱가포르로 발령을 받게 됐어요. 남편 혼자 가고 아이와 둘만 남을지 아님 제가 일을 그만두고 함께 갈지 오래 고민한 끝에 함께 가는 편이 더 이익이란 판단 끝에 세 식구가 함께 이민길에 올랐었죠. 그리고 싱가포르에서 5년 정도 지낸 후 아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와, 시간이 정말 빠르다 빨라.
여기 온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나 지나고 다시 한국에 돌아갈 날이 되다니. 근데 나 한국 돌아가면 사실 좀 걱정되는 거 있다? 뭐가 걱정인데? 왜? 한국 생활에 다시 적응 못할 것 같아? 아니, 동서랑 친해져야 하는데 말이야. 우리 여기 사니까 결혼식 때만 잠깐 보고 금방 다시 왔잖아. 그래서 도통 얼굴도 못 보고 살았고. 그래도 가족이고 앞으로 자주 보고 지내야 하는데 괜히 긴장되고 그러네. 긴장할 게 뭐 있어. 당신 손윗 사람이잖아. 군기를 팍팍 잡아버려. 뭐? 진짜 웃겨. 난 정말 잘해줄 거거든? 동서 생기는 거 내가 은근 기다렸단 말이야. 그렇게 저희는 한국에 몇 년 만에 돌아왔고 동서와도 처음으로 제대로 인사를 나누게 됐죠. 결혼식장에서 신부로 만났던 동서는 참하고 예쁜 사람이었는데 동서와 형님 사이로 다시 만나니 생각보다 좀 세고 만만치 않은 성격이더라고요. 그럼 형님은 싱가포르에선 아무 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셨어요? 아우, 그걸 어떻게 견디셨어요? 전 생각만 해도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 아, 뭐 집에만 있었던 건 아니지. 아이 키우느라 어린이집 엄마들이랑도 소통하고 지내고 싱가포르 문화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나름대로 배우는 게 많은 시간이었어. 한국에선 너무 바쁘게 일만 하며 살았었고 언젠가 한 번쯤 외국에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겸사겸사 덕분에 좋은 공부한 거지 뭐. 그래도 전 못할 것 같아요. 어떻게 남편만 믿고 그렇게 덜컥 이민을 갈 수 있는지 저로선 상상이 안 가네요. 전 커리어가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부럽기도 해요. 그렇게 별 걱정 없이 훌훌 털고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손에 쥔 게 많으면 그런 게 좀 어렵거든요. 이 친구 말하는 게 좀 이상하다 싶었죠. 자기 자랑을 하고 싶은 건지 나랑 기싸움을 하자는 건지 영 거슬렸지만 처음부터 척을 지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은 좀 더 두고 보자 하고 한 번은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자니 본인 자랑과 시가 식구들 무시가 몸에 밴 친구더라고요. 아니, 어머님! 제가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 냉동실에 넣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세균이 들어가서 오히려 안 좋아요. 냉동실 전체에 이미 세균 다 퍼졌겠네. 진짜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아니, 난 보일러를 트니 그냥 집안에 두기도 뭐하고 해서. 그럼 빨리빨리 버리시든가 밀봉을 잘 하시든가 하셨어야죠. 냉동실에 이렇게 봉투째로 넣어두면 세균 다 퍼진다고요. 냉동실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아셨어요? 제발 사람이 얘기를 하면 말 좀 들으세요. 왜 자꾸 두 번, 세 번 말을 해서 서로 이렇게 열받아야 돼요, 대체? 시모가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본인이 우위에 있는 듯 구는가 하면 시부가 무슨 말을 하면 한숨을 픽 내쉬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그런 모습을 보다 못해 결국 제가 한마디 했어요. 도저히 그냥 두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시부모에 대해 애틋한 마음이 좀 많았거든요. 워낙 좋은 분들이고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짜증 부리는 모습을 보니 내 부모에게 그러는 것만큼 화가 나고 울컥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에게 그러는 것보다 더 화가 나 결국 동서에게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습니다. 동서, 내가 동서 본 지가 얼마 안 돼서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는데 보고 있기가 좀 그러네. 네? 뭐가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하는 태도 말이야. 시부모가 아니라 자기 부모라도 그러는 거 아니야.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해?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 친구야? 사사건건 가르치는 말투에 소리를 지르질 않나, 한숨을 쉬질 않나. 그건 대체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어머,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아버님도 아무 말 안 하시는데 왜 형님이 그러세요?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손이 동서로서 내가 그 정도 말도 못하나? 어디 가서 그런 모습 보이면 다들 욕해. 동서 생각해서 해주는 말이니까 새겨들어. 참나. 뭐? 참나? 지금 동서 말 다 했어? 자기 위해서 지적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 구는 거야? 아니, 형님.
형님이 어머님, 아버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한다고 그러세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내 외국 나가 사시느라 신혼 초에 3, 4년 본 게 전부면서 뭘 그렇게 대단히 잘 아신다고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어머님, 아버님은 형님 부부 5년 넘게 외국 가 있는 동안 제가 더 많이 봐왔고, 제가 다 모셨고,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리고 저도 사회생활하는 사람인데 제가 무슨 못할 말을 했어요?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하니까 형님이나 알아서 잘하세요. 뭐?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따위로 해? 그래, 동서 말대로 나 외국 나가 사느라 어머님, 아버님 자주 못 뵌 건 사실이야. 하지만 우린 연애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 동안 두 분 자주 뵙고 동서보다 더 오래 봐왔어. 그러니까 두 분에 대해선 동서보다 잘한다고 말할 수 있고, 두 분 다 요즘 세상에 이런 시부모님이 있을까 싶게 좋은 분들이고 시집살이에 시자도 안 시키려고 하시는 분들이야. 그런 분들이니까 더 예의 갖추고 잘하라고 하는 얘기고. 근데 지금 그 태도는 대체 뭐야?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그만하세요. 그렇게 처음 한번 부딪힌 걸 계기로 동서는 저에게 단단히 심보가 꼬였나 봐요. 사사건건 제게 시비를 걸고 기싸움을 거는 일이 잦아졌어요. 본인 자랑을 입에 달고 살며 본인은 잘 나가는 변호사라는 점을 강조하고, 저는 별 볼 일 없는 가정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자꾸 인지시키려는 게 느껴졌죠. 저도 일을 안 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런 태도가 너무 우스웠어요. 거기다 대고 같이 기싸움을 하자니 그건 또 너무 유치한가 싶기도 했고요. 동서 말이야, 진짜 웃기지도 않아. 저번에 한번 야단 좀 쳤다고 그 뒤로 나만 보면 사사건건 시비 걸고 기싸움하는 거 있지? 야, 재수씨, 안 그래도 몇 번 안 봤지만 보통이 아니더라. 당신 재수씨 상대하려면 속 좀 끓겠던데? 그치? 당신이 보기에도 그렇지? 내가 봤을 땐 지금 내가 되게 안 입고 온 거야. 우리 없던 몇 년은 순한 어머님, 아버님, 당신 식구들 자기 입맛대로 휘두르면서 대장 노릇하고 살았는데 내가 돌아와서 그러지 못하게 하니까 제대로 배알이 꼴린 거라고. 아휴, 어떻게 해줘야지? 하긴 내가 봐도 그렇긴 하더라. 우리 엄마 아빠 원래 남한테 싫은 소리도 못하고 그런 성격인 거 당신도 알잖아. 며느리라고 뭐 어디 시집살이를 시키는 사람들도 아니고. 잘 알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알지. 시집살이는커녕 오히려 당하고 사신다니까. 어머님, 아버님한테 하는 말 들어보면 진짜 가관이야. 무슨 교관이 군인 다루듯이 이래라 저래라 하질 않나. 무시하듯이 한숨을 팍팍 내쉬질 않나. 진짜 내가 보는데 화가 나더라니까. 한번 야단을 친 이후로 정말 제 생각대로 동서는 어떻게든 더 제 심기를 거스르려 노력하는 듯 보였죠. 형님, 아시다시피 제가 좀 바빠서요. 일이 생겨서 전 못 가겠네요. 죄송하지만 형님은 시간이 많으시잖아요. 집에 계시니까 형님이 좀 하실래요?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저한테 떠넘기고 절 무슨 할 일 없이 팽팽 노는 사람 취급하기 일쑤였죠. 그러다 하루는 시가에서 시모가 올해 김장을 함께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사실 저희 시가는 제가 시집 온 해부터 시모의 주도로 제사를 없앴거든요. 명절이나 제사 때는 그냥 모여 같이 수다나 떨고 일은 따로 하지 말자는 게 시모의 뜻이었죠. 대신 1년에 한 번 김장은 같이 하자꾸나. 어차피 어느 집이나 김치는 다 먹어야 하고 힘들게 따로 하느니 한 번에 모여 같이 하고 너희도 좀 거들고 하면 좋지 않겠어? 그렇게 그 뒤로 김장을 같이 하는 게 집안의 문화가 됐었죠. 싱가포르에 가기 전엔 시부와 시동생, 남편까지 온 식구가 모여 다 같이 김장을 하기도 했었어요. 어차피 김치는 다 같이 먹는 건데 같이 얘기 나누며 하면 좋지 않겠냐 하며 식구들 다 같이 김장하고 다 마무리하고 나면 수육 만들어 보쌈 해먹고 그런 재미가 있었죠. 외국에 있는 동안은 못했지만 몇 년 만에 김장을 하게 되니 왠지 좀 재밌는 기분도 들더라고요. 이번엔 남자 식구들은 다 빠지게 됐지만 대신 동서가 새로 들어왔으니까요. 하지만 김장 얘기에 동서는 학을 떼고 기겁을 하더라고요. 시모 말로는 그동안 결혼 후에도 이리저리 핑계를 대며 계속 빠져왔었다고 했습니다.
아니, 김장 그거 꼭 해야 돼요? 어머니, 저 그거 싫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명절도 제사도 아무것도 안 하지만 이거 하나가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하는 일이야. 동서도 우리 집 식구 아니야? 그동안은 이 일은 않고 김치만 가져다 먹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온 이상 그렇게 두고 보진 못하겠다. 동서 바쁜 거 알고 동서 시간에 맞출 테니 괜찮은 날짜만 정해서 알려줘. 재료는 나랑 어머님이 둘이서 알아서 다 준비해 둘 테니까 와서 김장하는 것만 같이 하자고.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런데 김장을 하기로 약속한 날 시간에 맞춰 갔더니 동서는 30분이 훌쩍 지나도록 오지도 않고 연락도 받지 않더라고요. 전화를 해도 내내 통화 연결음으로만 넘어갔죠. 한두 번 봐주다 보니 정말 머리끝까지 기어오르려고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아휴, 안 오려나 보다. 난 안 올 줄 알았어. 김장 같이 하자 해도 첫 해만 하고 몇 년째 바쁘다고 안 된다고 했어. 올해도 그러려니 했다. 그냥 너하고 나하고 같이 후딱 해치우자. 절임 배추 샀으니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어. 아니에요 어머니. 그러지 말아요. 동서 오면 같이 해요 우리. 이것저것 자꾸 봐줬더니 정말 더는 안 되겠어요. 어머니도 그러시지 마세요. 아무리 잘해주는 것도 좋고 풀어주는 것도 좋지만 분명히 할 건 해야죠. 제가 정색을 하고 말하니 시모도 결국 그러마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는 거실에 배추를 잔뜩 펼쳐놓은 채로 1시간을 더 기다렸습니다. 부재중 전화를 몇 통이나 더 건 끝에 동서가 앓는 소리를 하며 등장했어요. 솔직히 전 이걸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김치 그냥 사 먹으면 그만인데 얼마 비싸지도 않은 걸 굳이 왜 해야 하는 건지. 저 오늘도 내내 사건 검토하다 여기 달려왔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한텐 시간이 돈이에요. 집에서 노는 사람들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같은 사람들한텐 시간도 돈이라고요. 그 귀한 걸 낭비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어떤 건지. 잠깐만, 동서. 그 전에 뭐 잊은 거 없어? 네? 뭐요? 지금 어머니랑 나랑 동서 2시간 기다렸어. 그래. 동서 눈엔 우린 그냥 집에서 노는 할 일 없고 남는 게 시간인 사람으로 보이는진 모르겠지만 나도 4시간 쪼개서 온 거야. 동서도 오늘이 가능한 날이라고 했었으니까 이날로 정해서 시간 내 맞춘 건데 우리를 2시간 넘게 기다리게 하고 혼자 늦게 왔으면 미안하단 말이 먼저잖아. 아니야? 그건 미안하게 됐어요. 어머니께도 죄송하고요. 동서가 김장을 하기 싫으면 직접 어머니께 말하고 김치 사 먹을 돈이라도 드리든가 해. 나도 4시간 소중한 사람이지만 제사도 없애고 명절에도 일 하나 안 하니 김장이라도 같이 하자는 게 애초에 어머님 뜻이었고 그래서 나도 시간 쪼개 온 거야. 동서가 그렇게 바쁘고 못해 먹겠으면 본인이 없애든가 해. 괜한 사람까지 시간 낭비하게 만들지 말고. 그러자 동사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이 없이 입만 삐죽대고 있더군요. 오늘부터 없앨 거야? 그럼 우리끼리 해서 양쪽 집안만 나누는 걸로 하고. 아니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은 하고 가죠 뭐. 입이 대빨 나온 동사는 하는 둥 마는 둥 하며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왔다 갔다 부산했어요. 또 뭘 찾는 거야? 일단 좀 커피 좀 마시고 하려고요. 집중이 너무 안 돼서. 그래 알았으니까 후딱 마시고 와. 이거 지금 어머님이랑 내가 다 하고 있잖아. 네, 알았어요. 어떡해. 어머, 이걸 어떡해? 동서, 아니 무슨 지금 커피를 먹겠다고. 굳이 김장을 하다 말고 커피를 내려 먹겠다며 정수기에서 물을 따르던 동서가 화분을 건드려 그 화분이 절임 배추 위로 떨어지면서 흙이 다 배추 사이에 스며든 거였죠. 물에 젖은 배추에 젖은 흙이며 뿌려둔 영양제들이 스며드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대체 뭐야 이게? 아니, 이거 배추 잘 씻어서 하면 어떻게 되지 않으려나? 이거 이미 간 딱 맞춰준 절임 배추인데 씻으면 안 되죠, 어머니.
그리고 이거 다 젖은 흙이라 이미 다 스며들어서 안 돼요. 못 써요. 이걸 어쩐다. 그럼 형님, 제가 일단 이거 치우고 있을 테니까 형님이 나가서 절임 배추 좀 사오실래요? 시장 가면 많이 팔잖아요. 전 이 동네 시장 잘 안 가봐서 모르고 지갑이랑 키 드릴게요. 하도 기가 막혀 전 그냥 동서 얼굴을 빤히 바라만 봤어요. 어이가 없어 그냥 얼굴만 보고 있으니까 동서가 왜 가만히 있냐는 듯 의아하게 절 보더군요. 뭐 하세요? 안 받으시고? 동서. 동서는 매번 느끼지만 참 말의 앞뒤를 모른다. 그게 또 무슨 말씀이세요? 배추 다 잘라놓은 걸 망쳤으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 말이 먼저 아니냐고. 그리고 어디다 대고 손가락에 키 딱 끼워 내밀면서 사와라 말아라야? 동서가 망친 일은 동서가 수습하고 해결을 해야지. 절임 배추 무거운 거 실어 나르기 싫으니 네가 가서 사와라? 동서 속내를 누가 몰라? 어디다 대고 심부름을 시키길. 웬만하면 그냥 얼굴 붉힐 일 만들지 않으려고 좋게 넘어가던 제가 오랜만에 언성을 높이니 동서도 잔뜩 쫄았는지 그럼 자기가 배추를 사오겠다며 나갔죠. 아니 근데 배추를 사러 간 건지 배추를 심으러 간 건지 1시간이 넘도록 왜 안 올까요? 여기 바로 코앞에 있다고 알려줬는데. 지금 전화 오네. 여보세요? 뭐? 아니 거기가 어디냐? 많이 다친 거야? 그래. 우리도 지금 가마. 그래, 알았다. 아니, 어머님 왜요? 사고가 났단다. 교통사고가 났대. 아유, 손이 다 떨리네. 얼른 가보자. 얼른 챙겨 입어. 아니, 교통사고라니 많이 다쳤대요? 위험한 부상은 아니라는데 일단 가서 확인해 보자고. 시동생에게서 배추 사러 갔던 동서가 교통사고가 나 병원에 실려와 있다는 전화가 온 거였죠. 그날 집안이 완전히 발칵 뒤집혔고 가족들 단체로 병원에 달려갔어요. 시모와 부랴부랴 갔더니 검사를 마치고 병실로 옮긴 동서가 누워 있었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사고라니. 몸은 어때? 괜찮아? 엄마. 나 진짜 10년 감수했어. 교통사고 났다고 전화가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도 지금 좀 안정됐고 크게 다친 데는 없대요.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형수님도 놀라셨죠? 네. 그럼 동서는 지금 그냥 잠든 거예요? 네. 팔이랑 다리 타박상이고 큰 이상은 없다고 하네요. 지금은 잠든 상태고 상태 좀 지켜보고 며칠 있다 퇴원하면 된답니다. 얼마 후 깨어난 동서는 절더러 대뜸 자기가 이렇게 됐으니 자기 일을 다 해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무리해서 가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당장 일도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된 거니까 당연히 형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동서, 말이 좀 이상하네. 내가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거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내가 동서 사고 나라고 고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어쨌든 동서 상황이 이러니까 도와주긴 할게. 당분간 필요한 거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예, 그렇지 않아도 필요한 게 많아요. 집안일도 쌓여있고 설거지며 빨래며 할 게 넘쳐요. 일하려면 타이핑도 쳐야 하는데 하필 오른손이 이래서 왼손으로 다 할 수도 없고. 형님 해주실 게 많아요. 저기 동서 일은 당장 손도 다리도 다쳐서 하기 힘드니까 내가 도와줄게. 어쨌든 내가 동서더러 사오라고 한 건 맞으니까. 근데 동서 집안일까지 나한테 맡기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동서 집안일은 서방님도 있고 정 안 되면 몇 주 사람을 쓰든가 해. 타이핑이 필요하다고? 그건 내가 할게. 동서 얘기에 전 필요하다는 대로 문서 작업도 대신 해주고 프린트가 필요하다면 해주고 퇴원 후엔 동서 집까지 가서 필요한 작업들을 대신 해주게 됐어요. 어쨌든 당장 회사 일에 차질이 있으면 안 되니까 필요한 부분은 도와줘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은근히 자꾸 다른 일들까지 저한테 떠넘기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입력 다 하셨으면 출력해서 스테이플러로 고정 좀 해주실래요? 그래. 자, 여기. 그리고 저 머리 좀 감겨주실래요? 뭐? 머리를 감겨달라니. 그것도 혼자 하기 어려운 거야?
팔이 이런데 머리를 어떻게 감아요, 제가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좀 하세요. 아니, 그럼 서방님한테 좀 부탁을 해보지. 내가 동서 머리까지 감겨주긴 좀. 그럼 저 중요한 미팅 있는데 이 상태로 가라고요? 이렇게 그 집골로 가서 다 망치면 형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그래, 알겠어. 도와줄게. 동서 집에 가 문서 작업 정도나 도와주려던 게 점점 번져 이런저런 이유들로 어쩌다 보니 제가 하는 일이 계속 많아지게 됐죠. 형님, 금방 설거지만 간단하게 좀 해주실래요? 오늘 오기로 하신 파출부 아줌마가 못 오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왔잖아요. 대단한 거 없고 그릇 몇 개니까 그것만 좀 부탁해요. 형님, 빨래 좀 널어주실래요?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요. 형님, 집에 좀 와주세요. 파출부 아줌마가 갑자기 그만둬서 집이 엉망이에요, 지금. 문서 작업을 하고 있으면 설거지를 하라고 부르고 설거지를 마치면 빨래를 해달라고 하고 저희 집에 있을 때도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하질 않나. 형님, 형님, 형님. 아주 닳게도 불러대서 전 거의 동선의 집 전담 파출부가 된 듯 했어요. 거절을 하기에도 참 난감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당장에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회사에서 욕을 먹는다 하니 어떻게 거절을 하겠어요. 형님, 기분 나쁘신 건 아니죠? 제가 괜한 거 시킨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무슨 사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제가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었는데 형님이 억지로 저더러 운전에 다녀오라고 하시는 바람에 사고 난 건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형님이 제일 하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 사적인 감정으로 그러는 건 아니라고 믿어볼게. 어쨌거나 내 탓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니까 나도 돕는 거고. 근데 그렇게 아랫사람 대하듯 함부로 예,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지금 좀 바쁘니까 일단 나가요. 다치고 나서 재택으로 바꿨는데 오늘은 회의 있어서 나가봐야 하거든요. 형님이 운전 좀 해주세요. 여기 키요. 얼떨결에 전 그렇게 동서 뒤지닥거리를 하다 동서가 일하는 로펌에 차로 데려다주며 비서의 파출부의 운전기사 노릇까지 겸하게 됐죠. 로펌 건물에 도착하고 나면 엘리베이터에 태워 올려보내고 전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동서는 저더러 같이 올라가달라고 했습니다. 회의실까지 부축 좀 해주실래요? 웬만하면 엘리베이터 타고 혼자 가겠는데 가방에 자료까지 들고 목발 짚고 깁스하고 이러고 갈 순 없잖아요. 그래, 알겠어. 자료는 이것만 챙기면 되는 거야? 네. 근데 뭐? 또 뭐가 문제인데? 옷을 좀 제대로 입고 오시지, 후줄근하게. 그렇게 꼭 아줌마 티를 내세요? 뭐? 그럼 내가 옷까지 맞춰 입어야 해? 동서 비서처럼 입어야 되는 건가? 비서가 아니라 지금은 너무 아니에요. 됐어요. 들어가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걸 꾹 참고 아픈 사람이다, 다친 사람이야 되뇌이며 동서를 부축해 로펌 내 회의실까지 데려다 줬어요. 교통사고의 책임이 제게도 조금은 있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게 아니었다면 절대 그렇게까지 해줄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옷차림이 어떻다느니 사람을 팍팍 무시해대는데도 꾹 참은 건 미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들어왔으니 이제 됐지? 여기 법무팀 직원들이 있을 테니까 필요하면 그 사람들한테 요청하고 난 그만 가볼게. 에이, 여기까지 오셔서 그냥 가시게요? 차라도 한잔하고 가셔야죠. 난 됐어. 괜찮아. 그럼 저라도 한잔 타주실래요? 동서는 자리에 앉아 턱짓으로 커피 머신을 가리키더군요. 전 시작하기 전에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시작해야 일이 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혹시라도 누가 물어보면 형님이라고는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입고 계신 거 보면 제가 욕먹어요. 형님한테 옷 한 벌 안 사주고 부려먹는다고. 그러니까 그냥 어머, 변호사님 오셨네요? 심하게 다치셨네. 너무 힘드셨겠어요. 어쩌다가. 말도 말어. 얘기하자면 길어. 요즘 내가 내 정신이 아니라니까. 아무튼 혜진 씨도 교통사고 조심해.
교통사고 이거 겉으론 타박상 정도라도 후유증이 날이 갈수록 계속 온다니까? 근데 누구... 저는 일바주는 파출부야. 내가 팔이 이래서 좀 쓰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 자리에서 절 파출부라고 소개할 줄은 몰랐네요. 하도 황당히 한마디 하려는데 동서가 눈짓을 주더라고요. 말하기만 해봐라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그래서 어이가 없었지만 그냥 일단 참았습니다. 아줌마, 뭐예요? 커피 안 타오고. 여기 직원 수대로 좀 더 가져와요. 전 괜찮습니다. 제 건 안 주셔도 돼요. 절더러 파출부라고 소개하며 아줌마라 부르는 동서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미 직원들 여럿이 들어온 상황에서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기도 뭐했죠. 전 화를 꾹 눌러 참으며 커피 머신으로 커피를 내리려고 하는데 처음 보는 머신이라 그런지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어렵더라고요. 제가 커피 머신 작동법을 몰라 좀 헤매고 있었더니 동서는 직원들에게 이러더군요. 어머, 어떡해? 아줌마가 좀 구식이라 그래. 캡슐 머신 어떻게 하는지 모르나 봐. 헤매는 저를 비웃으며 조롱하는 동서의 말에 직원들이 단체로 웃어대더군요. 그러자 얼굴이 화끈해지고 정말 수치스러움에 딱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둘이 있을 때 그러는 것과 남들이 다 보는 앞에서 조롱하는 건 다른 일이잖아요. 대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가 싶고 그만두자 싶어 나가려는데 갑자기 들어온 누군가와 부딪혔어요. 딸, 네가 여긴 무슨 일이야? 어떻게 왔어? 아빠가 왜 여기...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생각지도 못하게 아빠와 맞닥뜨린 거였죠. 회의실 안에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저와 아빠만 쳐다보는 상황이었습니다. 딸이라뇨? 여기 우리 딸이요. 우리 큰딸. 아빠 있는 로펌이 여기였어? 그래 이놈아. 너 아빠가 로펌 대표인데 아직 어느 로펌인지도 몰랐단 말이야? 아니, 나야 이름까진 몰랐지. 어머, 어떻게 뭐 이렇게 만나냐? 사실 저희 아빠는 검사로 오래 재직하시다 퇴직 후 로펌 대표 자리를 제안받으셨어요. 하지만 그때 전 싱가포르에 있던 때로 취임하실 때 와보지도 못했고 축하드린다고 말만 했지 당연히 그 로펌이 어딘지 이름은 뭔지도 몰랐죠. 와, 진짜 세상에 좁다 하지만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우리 아빠 로펌에 동서가 다니고 있을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다. 까맣게 몰랐어. 안 그래, 동서? 저도 아빠도 놀란 건 마찬가지였지만 저희보다 몇 배로 놀란 사람은 동서였죠. 놀람과 더불어 아마 이거 지금 좀 엿된 상황인데? 라고 생각했겠죠? 그 속마음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것 같았으니까요. 아니, 형님, 아버님이시라고요? 형님이요? 파출부 아줌마라고 하셨잖아요. 양 변호사님 형님이셨어요? 네, 파출부 아줌마 아니고요. 여기 양 변호사가 제 동서예요. 그리고 동서, 여기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 제 말에 동서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거리면서 파출부 아줌마라더니 무슨 형님이냐며 동서를 쳐다봤죠. 여태껏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 잘났단 태도로 일관하던 동서도 지금 그 상황에선 별 수가 없었나 봐요. 한 번도 본 적 없던 모습으로 우물쭈물대더라고요. 변호사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말문이 막혀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막 꼬여댔죠. 근데 파출부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제가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사고를 당해서 도와줄 사람이 양주은 변호사,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변호인이 이렇게 앞뒤 설명도 제대로 안 되고 횡설수설이야? 알아듣게 말을 해야지. 그게 형님을 모시고 왔다고 하면 눈치가 보여서. 동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가 대신 설명해 줄까? 동서,
나더러 구식이라느니 후줄근하다느니 파출부 아줌마 같다느니 쪽팔리다느니. 그래서 나한테 찍소리 말고 있으라고 했잖아. 형님이라고 말했다간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거라며?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며. 그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알아듣지. 왜 그렇게 횡설수설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로하니 모두가 말없이 경악했고 저희 아빠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죠. 지켜보던 사람들의 말도 한마디씩 들려왔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 양 변호사가 그런 줄은 알았지만 너무한다. 저희 아빠는 한참을 환한 얼굴로 굳어있다 동서에게 말했습니다. 자네, 무슨 그런 경우가 다 있어? 손윗 사람한테 그러는 버릇은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그게 그리고 너 왜 말을 안 했어? 아랫사람이 그런 식으로 구는데 왜 말은 안 했냐? 뭐 그런 걸 말을 해.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경황도 없고. 그러게, 네가 일을 놓으니 별 사람이 다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다시 복귀하라고 하니까. 복귀? 복귀라뇨? 형님이 어디로... 사실 전 육아휴직 전까지 10년 넘게 로펌에 근무했어요. 법률 사무원을 거쳐 내근 사무장으로 일했죠. 이제 은서도 학교 들어갈 테고 다 키워놨으니 여기 사무장 자리로 들어오라고 했잖냐. 안 그래도 이민 다녀와서 정리 좀 되면 시작할 생각이었어. 근데 동서가 여기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네? 동서도 생각조차 못했을 거 아니야. 우리가 곧 동료가 될 수 있다니. 기대되지 않아? 사실을 알고 나니 동서는 사색이 되어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전 그런 줄도 모르고 정말 몰랐어요. 전 그냥 형님이 계속 집에만 계신 가정주부라고만 생각했어요. 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사무장으로까지 근무하셨다고는 전혀...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하셨으면 제가... 말했으면? 내가 말했으면 뭐가 달라져? 몰랐으면 그래도 돼? 내가 뭣도 모르는 그냥 가정주부면 함부로 굴러도 되고 내가 로펌 대표 딸이면 이렇게 태도가 바뀌는 거야? 몰랐으면 동서 계속 그랬을 거잖아. 아니야? 네, 제가 너무 재수없게 군 거 압니다. 사실은 형님 싱가포르 가시고 한국에 안 계실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형님 자랑만 하시고 사돈 어른들이 좋은 분들이다. 그런 자랑을 하도 하셔서 그래서 좀 질투가 났습니다. 경계심도 있었던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잘났다는 거, 잘 나간다는 거 단단히 인지를 시켜야지. 그래야 날 만만하게 안 보겠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못났다, 철없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한 번만 봐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형님. 그리고 대표님. 동서가 저와 아빠에게 연신 90도로 허리를 굽혀가며 사과를 하는데 아빠는 쌩하니 찬바람만 불었죠. 대표님께서 저 안 좋게 보셔도 이해합니다. 제가 형님에게 그렇게 했으니. 하지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잘못한 만큼 앞으로는 정말 잘하겠습니다. 형님께도 잘하고 회사에서도 더 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은 배제하시고 실력만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사적인 감정 배제하고 실력만 보면 뭐가 되게 달라질 줄 아나 봐. 네? 그게 무슨 뜻인지... 일을 오래 하다 보면 말이야. 사람이 보여. 경험이지. 단순히 숫자의 문제는 아니야. 물론 재판 승률이 높지도 않고 근태 문제가 좋지도 않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사람이거든. 근데 자네는 여러 가지로 잡음이 참 많이 들리더라고. 안 그런가? 주변에 둘러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던 모여있는 직원들에게 물어보니 다들 수긍하는 분위기더군요. 별로 평판이 좋지 않은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네, 저도 압니다. 승률 낮고 평판 안 좋은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저는 더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로펌 아니면 갈 데도 없고요. 여기 아니면 받아줄 데도 없어요. 제가 지금 이 팔다리만 아니면 무릎이라도 꿇고 싹싹 빌고 싶은 심정입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무릎 꿇을 테니까 제발 한 번만. 그 다리로 무슨 무릎을 꿇겠다고. 일단 다시 서봐.
형님, 저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제가 진짜 잘하겠습니다. 대표님, 앞으로가 중요한 거잖아요. 제가 꼭 잘할게요. 부탁드립니다. 그 자존심 세고 오만하던 동서가 직원 모두가 구경하는 가운데서 그렇게 자존심을 모두 내던지고 싹싹 빌어대는 모습에 일단 저와 아빠는 두고 보기로 했어요. 이후 저는 경력을 살려 로펌 사무장으로 다시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사무장이 되어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보니 동서는 생각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이더라고요. 일을 하다 보니 동서의 스타일도 보이고 본의 아니게 뒷담화도 종종 듣게 됐죠. 아니, 승산이네 사건만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고 아니면 쏙 빠지잖아. 진짜 너무 꼴보기 싫지 않아? 아휴, 냅둬. 양 변호사 그러는 거 뭐 한두 번이야. 맨날 그러잖아. 야가 빠져가지고는. 솔직히 그때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대표님이랑 강 사무장이 그렇게 봐주신 거 아니었음 진작 잘리고도 남았을 사람 아니야? 이기적이지. 승률이 높은 것도 아니지. 여기 나가면 어디 갈 데도 없을 거고 자기 사돈 덕에 겨우 붙어있는 거면서 또 어찌나 콧대는 높으신지. 자기는 여기 대표랑 친인척 지간이다 이거지. 웃겨 진짜.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뭐 그 싹퉁머리가 어디 가겠나요? 동서의 얄미운 행태와 뻔뻔함은 역시 저만 아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정신 차리고 사람 좀 되라는 마음으로 진상 의뢰인이나 까탈스러운 사건이 들어오면 동서에게로 다 밀어줬죠. 뭐 사적 복수심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보단 길을 한번 콱 꺾어놔야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인간이란 생각이 컸습니다. 그랬더니 힘들어 죽겠는지 한날은 저를 찾아와 살려달라 엎드려 빌더라고요. 아니, 고매하신 변호사님께서 뭘 저한테 그렇게 비세요. 한날 사무장한테. 아닙니다, 사무장님. 아니, 형님. 저 그동안 정말 반성 많이 했어요. 많이 뉘우쳤고요. 그동안 진짜 배운 거 많습니다. 무슨 뜻으로 그러신 건지도 다 이해하니까. 이제 제발 저 좀 봐주세요. 저 어제도 의뢰인한테 시달리느라 한숨도 못 잤습니다. 네?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정말 잘할게요. 내가 얄밉고 원망스러워? 그래, 동서? 솔직히 처음엔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은? 지금은 좀 달라졌어? 그동안 힘든 일 저한테 몰아주시는 거 사실 처음엔 원망스럽기도 하고 저한테 너무하신 거 아닌가 싶기도 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그동안 사람들이 저더러 이기적이다, 혼자만 편하려고 한다, 뺀질하다 그런 얘기들 하는 거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전 그랬어요. 그럼 할 수 있는데 안 그러냐. 자기들도 뒤에선 그러면서. 자기들도 뒤에선 더 편한 거 하려고 하고 속으론 학력이나 직업 갖고 차별하고 그러면서 그냥 숨기는 것뿐 아닌가? 내가 차라리 솔직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달라졌어? 네. 그동안 정말 많이 굴려지면서 저를 좀 보게 됐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요. 그리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못된 심보로 굴었는지 제가 좀 부끄럽더라고요. 넉넉하지 않았던 형편에 공부 열심히 해 좋은 직업 얻었단 이유 하나로 오만하게 굴었던 것도 부끄러웠고요. 그러니까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그거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일도 좀 덜 달라?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알겠어. 동서 만난 이후로 처음으로 동서 말이 좀 진심처럼 들리니까 한번 믿어볼게. 앞으로 잘해. 나한테 잘하란 뜻이 아니라 똑바로 잘 살라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만이 잘 사는 건 아니야. 그거 배우라고 그동안 더 혹독하게 군 거니까. 네, 알아요. 많이 배웠어요. 정말 감사해요. 진심입니다. 배추도 한참 소금에 절여야 풀이 죽듯 그렇게 한동안 푹 절여지고 나더니 동서는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깍듯이 굴기 시작했습니다. 저에게 180도 달라진 모습으로 대하는 것은 물론 회사에서 일하는 태도도 달라졌죠.
시모, 시부 말에도 전에 없이 네 어머님, 네 아버님 하며 예의 있게 구니 두 분도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며느리 무서워 기도 못 폈는데 이제야 좀 마음이 놓이는구나 하며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얘 화영아. 우리가 그동안 말은 못했는데 솔직히 너희 시아버지도 나도 작은 애가 좀 무서웠는 줄 아니? 그 애 무서워서 바깥 양반은 작은 애 온다. 그럼 밖으로 막 도망을 가고 그랬다니까. 아이고, 내가 또 뭘 도망을 다녔다고 그래. 아유, 도망 다녔으면서 뭘. 작은 애가 온다고? 아이고, 나는 그냥 요 앞에 산책이나 좀 하고 올까 그랬던 게 누구슈? 이젠 그런 일 없을 거예요. 동서도 절인 배추 마냥 풀이 팍 죽었고요. 너무 심하게 죽여놓은 건 아니지? 그럼 또 마음이 아프잖니. 큰애가 어디 그렇게 경우 없는 사람인가 뭐. 야단칠만 하니 야단친 거고 눌러줄만 하니 눌러준 거고 그런 거지. 아유, 아무튼지 간에 우리 집 사람들은 너무 물러 터져가지고 네가 있어 다행이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제가 더 잘할게요. 어머님, 아버님, 염려 놓으세요. 사실 악덕 시부모가 많다고 하지만 살다 보니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마치 대장처럼 집안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함부로 굴어대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물론 똑부러지고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그런 대장 노릇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희 집안의 경우엔 아니었죠. 그래도 영 싹수가 틀린 사람은 아니었는지 정말 새 사람이 된 듯한 동서로 인해 이제야 새롭게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고 제대로 집안이 돌아가는 듯하니 다행이다 싶네요. 제 사연이 아무쪼록 여러분께 사이다처럼 시원하고 재미있으셨길 바라며 제 얘기를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며 이만 줄일게요. 안녕하세요. DJ 헤라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살다 보니 참 별일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되는 회사 다니는 한 주부입니다. 회사 잘 다니면서 일 열심히 하던 제게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예상도 못했네요. 제가 오늘 사연으로 여러분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형님 동서 사이에 생긴 일입니다. 제가 형님이고 제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저희 동서죠. 동서랑은 시작부터 썩 그렇게 좋았다고 할 순 없었어요. 저와 남편은 동갑인데 남편과 3살 더 어린 남동생이 결혼하겠다 데려온 여자는 저희와 동갑이었습니다. 처음 시댁에 인사를 왔을 땐 정말 사람 좋은 척은 다 했는데 딱 하나 제 눈에 띄는 게 있었죠. 아직 시동생과는 결혼하기도 전인데 저와 자기를 자꾸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제 형님 될 뿐이라고 하셨죠. 동현 씨 이야기 들어보니 아주버님이랑 형님은 저와 동갑이라고 하던데 요즘 시대에 호칭보단 그냥 편하게 친구 사이로 지내시죠? 네? 아무리 그래도 첫 대면부터 그건 좀 차차 친해지고 난 뒤에 정해도 될 문제 아닐까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은 제가 형님인데. 요즘 시대에 형님이고 동서가 어딨어요? 나이 차이 나지도 않는데 서로 존대하기 불편하지 않겠어요? 그냥 서로 편하게 지냅시다. 이제 곧 식구들 사이에 격식 지키자 딱딱하게 굴면 편하게 지낼 수도 없잖아요. 저희 시부모님은 말이죠. 딱히 이런 동서의 말에도 크게 딴소리하는 분들이 아니셨어요. 시어머니도 어머 그러니? 얘들이랑 동갑이야? 그럼 더 잘 됐네. 요즘은 어디 나가서 친구 하나 만들기도 무서운데 서로 잘 지내면 좋겠다 하시며 되려 동서의 말에 찬성을 하셨던 분이죠. 시아버님은 조금 언짢은 표정을 하셨는데 그래도 별다른 말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저도 살짝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그런 동서를 애써 웃어 넘겼죠.
어차피 저도 그렇게 격식 따지는 성격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동서는 자꾸만 선을 넘나드는 거예요. 하루는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이러지 뭐예요? 형님, 아버님 어머님 용돈 달에 30씩 드리고 있다면서? 그럼 형님보다 제 머리가 더 좋으니까 전 형님보다 딱 10만 원 더 보태서 40씩 챙겨드릴게. 형님은 집안 살림도 팍팍할 텐데 신경 쓰지 마시라고 제가 더 보태드리는 거니까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해, 동서. 동서가 먼저 그렇게 해주면 나야 고맙지. 아마 시부모님들도 전부 좋아하실 거야. 잘 생각했어. 뜬금없는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어안이 벙벙했지만 동서가 왜 이런 말을 하나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봤죠. 그런데 문득 얼마 전의 일이 떠오르더라고요. 동서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바로 다름 아닌 이전에 동서와 했던 대화 때문이었어요. 형님도 회사 다니고 있다면서? 직급은 뭐야? 연봉은? 형님도 알다시피